자, 이제 저당권부터 보시죠.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거요. 모든 물건은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한 모든 물건의 발생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186조에 의해서 등기해야 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겠죠. 예, 그런 거고요. 용익물건에서는 중요한 게 존속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계약기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용익물건에서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물건은 그냥 소멸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담보물건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담보물건이 뭐죠? 돈 빌려주고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서 나중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거 경매 실행하고자 해서, 그래서 자기가 빌려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정해놓는 게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은 존속기간을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돼요. 또 존속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존속기간도 정했고 그 내용이 등기까지 됐으면 이거는 구속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변제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고, 여러분도 은행에다가 집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 줬죠.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체된 거 없으면 자동적으로 연장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존속기간을 정하는 이유, 계약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채무자에게 혹시 신용의 변동이 생기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연장 안 해주고 회수해 주려고 그 기간을 정하는 거지, 담보물건에서는 그 존속기간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용익물건 쪽에만 존속기간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저당권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당권은 원래 물건 중에서 뭐 위에 성립해야 돼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물론 특별법에 의하면 특수동산들,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것들도 특별법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선박도요. 건설기계 이런 것들도요.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공장재단 같은 경우에도 공장재단 저당법이다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건 특별법에 의한 거고,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저당권은 부동산의회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활용 가치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상권하고 어디에도 설정한다 그랬죠?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이 저당권은 도대체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할 때 아까 설명을 한 겁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했고, 담보물이 제공이 됐고, 그 담보물이 부동산이면 설정해 주는 게 뭐죠? 저당권이다. 그럼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는 도대체 뭐냐?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을 때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에 대한 권리예요. 담보물권이죠. 근데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을 저당권이라고 하고, 저당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경매 과정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담보물권이. 아시겠죠? 그러면 담보물권의 특징은 뭐다?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자, 그걸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채권이죠. 그쵸? 채권인데, 그냥 채권이 아니라 뭔가 든든한 거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담보를 받는 채권이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일본식 표현인 거예요. 그럼 담보 없는 채권은 뭐라 그럴까요? 담보 있는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면 담보 없는 채권은 무담보 채권이에요. 의미로 봤을 때는 피담보 채권의 반대는 물담보 채권.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담보 채권의 반대는 유담보 채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피담보 채권이라고 일본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바꿔야지. 그렇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이 그런 좀 나요? 쪼다 같은 것들이 그런 걸 바꾸고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담보 채권, 그럼 담보 없는 채권은 무담보 채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일본 표현에 무담보 채권은 없거든. 그러니까 일본 표현에 무담보 채권 없으니까 그냥 그건 무담보 채권, 이거는 피담보 채권. 그래서 왜 피담보 채권이라고 했나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해를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 피해자. 해를 당한 사람. 그럼 얘는 담보를 당한 거요? 에? 담보를 당했나요? 담보를 받았나요?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니까 그냥 유담보 채권 그게 맞는데 일본 아이들 때문에 피담보 채권으로 불려요. 그리고 이건 뭐라고 불러요? 담보 뭐다? 물권이다. 아시겠죠? 어떤 게 주된 권리일까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거는 종된 권리다. 그래서 부종성을 갖는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당권이었다. 그럼 이때 요 피담보 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원본인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겠죠? 이자. 그 다음에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 이런 것들이요.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해요? 지연이자. 끝까지 안 갚으면 이제 경매 실행비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변제기일, 이행기가 정해져 있대요. 이행기를 이때로 하겠습니다.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 그럼 반드시 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본 채권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원본에 뭐가 이자 있으면 이자, 또 위약금을 정했으면 그 위약금 이런 것들이죠. 이자나 위약금. 그 다음에 변제기가 지나고 나면 발생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는 법정으로 2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이 받으면 25%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 지연이자 20%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1년에 20% 받는다. 그 복리로 해서 3년 지나면 한 80% 되겠죠, 복리면?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요거 한 10억짜리예요. 근데 내가 2억에 돈을 빌려줬어, 2억 원. 그러고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애가 안 갚어. 경매 실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1년 지났다? 그죠? 그럼 얼마 정도 붙을까요? 그럼 한 20% 붙었다. 그럼 얼마 붙은 거야? 4천. 그럼 그 다음 해는요? 2억 4천에, 그죠? 또 20% 붙겠죠? 2억 4천에. 그 다음에는 한 3억 몇천에 한 20% 붙겠죠? 한 5, 6년 지나면 이거 한 10억 받겠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경매 실행하라고 지연이자는 1년분만 담보가 된다. 뭐가요? 지연이자. 다른 말로 지연손해 그래요. 지연손해. 뭐요? 지연이자. 그냥 지연손해. 그 지연손해 나온다고 해서 지연이자다라고 하는 거 우리 충분히 추상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 그러면 재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지연이란 분이 앞에서 있다가 안 자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졸다가. 그죠? 네. 안 자는데요. 그래서 젊은 부인이었는데 지연이자 한참 막 얘기하는데 잔 거죠, 분명히? 나는 몰랐는데 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나중에 경매 실행 비용 있죠? 경매 실행 비용. 경매 실행하는데도 비용 좀 들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뭐에 들어간다? 피담보 채권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경매 실행에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경매 실행 비용을 먼저 얘가 받아서 경매 실행 비용은 얘가 경매 신청할 때 국가에 냈을 거라고. 그죠? 냈을 테니까 경매 실행 비용까지 받아서 나머지 돈만 여기 돌려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당권과 비교해야 될 게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저당권이다라고 할 때 이 근은 뭐냐라고 하는 거야. 이 근은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 근자라고 하는 이 근이에요. 근저당권. 자, 지금 둘이 거래를 해요. 근데 돈을 지금 당장 빌려준 게 아니에요. 빌려준 게 아니라 갑은 식당 사장님이고 을은 식자재 납품업자예요. 그럼 이제 물건 갖고 오면은 돈 받아가고 물건 갖고 오면 돈 받아가고 그러면 되죠.
근데 굉장히 바쁠 때는 어떻게 해요? 물건 좀 놓고 가고 다음에 줄게 이런 일도 생기죠? 그래요. 거래하다가 그 거래 금액이 커졌대요. 근데 얘가 안 줘. 그럼 돈 받을 길이 막연해지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둘이 처음부터 거래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이걸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물건 일단 가져와. 가져오다가 거래가 끝나면 그때 확정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상값 합치면 확정된 채권을 얘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이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경매 실행해서 이 금액을 받아가겠다. 그런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근저당이다.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건 뿌리 속에다 저당권을 묻어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땅 속에 저당권을 묻어놨다. 그러면 저당권이 그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진짜 저당권이 되려면 언제? 땅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둘이 뭘 정해놔? 이거 담보로 해서 거래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놓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채권의 최고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 최고액.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을이 갑하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갑이 야 거래 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받아야 될 돈이 남아 있겠죠. 그 돈을 얘가 안 갚아. 안 갚으면 돈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요때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당권을 미리 설정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받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설정할 때는. 받을 돈이 아직은 없잖아. 그러니까 받을 돈이 없으니까 요거 담보로 거래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놓고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확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채권은 언제 확정이 돼요? 거래가 끝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돈 빌려줬죠? 기본적으로 얼마 받을 게 있어? 2억 원 받을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까지 이자 정도는 받을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채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부종성. 이게 소멸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종성. 이게 성립해야 이것도 성립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종성. 아, 한 번쯤 맞춰야지. 이게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종성. 그래요. 있어야 있다. 소멸하면 소멸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부종성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부종성의 원칙상 채권이 없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놓은 거지. 그럼 이게 진짜 저당권이 되는 건 언제요? 채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진짜 저당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래 끝났고 줄 돈 있는데 지금 저당권 설정해줘. 그럼 얘가 설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거래 끝나서 받을 돈 2억이 됐는데 지금 저당권 설정해줘.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배 내밀죠?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피담보 채권이 없으니까 근저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 대신 거래의 한도액을 정해놓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을.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근저당.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할 당시에는 채권액이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이게 요즘에 저당권을 설정 안 하고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근저당권이 채권자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다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근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근저당권 설정해 줬죠? 아니 왜? 예? 우리가 빌린 돈이 증감 변동합니까? 더 빌려달래도 안 빌려줘 그놈들이요. 그리고 중간에 이자 상환하면 어떻게 해요? 또 중도 상환 수수료 뭐 이런 거 받아 쳐드시죠? 그래요. 그럼 거래는 한 번밖에 안 하면서 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냐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저당권이 채권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을 5억으로 정해놨다. 근데 거래를 합쳐서 보니까 거래액은 2억인 거예요. 2억이면 지금 1순위가 이제 갑소유 부동산에 갑이 소유자고요. 이 을이 근저당권자예요. 3의 병이 또 근저당권자래요. 1순위 근저당권자는 스스로 경매 절대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경매를 실행하죠. 후순위자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해요. 얘가 경매 실행했으니까 경락될 거 아니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죠.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이제 경락인으로 소유권이 바뀌죠. 그날까지 이자 받을 수 있어요. 그날까지 얘는 이자를 받아요. 어디 범위 내에서?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날까지 이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실행하게 되면 선순위 권리자는 경매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계속 거래하면서 여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날까지 이자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유리하죠. 거기다가 피담보 채권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피담보 채권의 한도액도 원본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자나 위약금 다 들어가는 거고 지연이자 있잖아요. 지연이자. 지연이자도 여기는 1년분에 하나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무제한. 어디까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담보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자가. 거기다가 경매 실행 비용 있죠? 경매 실행 비용은 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본이 3억이 나왔고 이자가 1억, 위약금이 5천만 원, 지연이자가 5천만 원 나왔대요. 그럼 총 얼마요? 5억인 거예요. 5억인데 경매 실행 비용이 먼저 준 게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요거 만약에 채권 최고액에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 그럼 최고액 5억이잖아. 그럼 100만 원 못 받죠? 여기까지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 항상 먼저 내줘요. 그리고 여기까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를 받아낼 수 있어요? 경매 실행하면서 자기가 100만 원 먼저 집어넣었대. 먼저 집어넣고 여기까지가 채권 최고액 범위에 들어간다. 그럼 얼마 받아? 5억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먼저 받고 일단 경매 실행 비용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받죠. 그러면 총 얼마 받은 거죠? 5억 100만 원 받은 거지. 그러니까 지연이자도 제한 없이 최고액까지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안 돼요. 이것도 먼저 빼준다고.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특히 이 지연이자가 무제한 담보된다라고 하는 게 지연이자는 20%씩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연 20%의 지연이자가 무제한 담보된다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행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죠. 아니 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래가 몇 번밖에 없었다? 한 번밖에 없었는데 왜 계속적 거래관계에 적용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냐고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따지면 걔네들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요. 아니 카드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릴 때 분명히 걔네들이 카드 만들어줬을 거예요. 카드 거래 지금 카드 쓰고 있는 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카드 거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안 쓰고 있어도 유효기간 내에는 거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줘요. 고놈의 시키들이. 그거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4년 전인가요? 대출 받으러 갔는데 우리 집에 계신 분하고요.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가갖고 근데 여기 앉아서 이제 대출 약정하면서 왜 근저당을 하느냐? 이걸 지워라. 저당권으로 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근저당 서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저당권으로 하면 돼. 도장 찍으면 그냥 여기다 합시다. 그랬더니 안 된대. 근저당으로 해야 된대. 또 뒤에 가서 막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뒤에 앉은 애 뚱뚱해갖고 뒤에 앉은 애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 왜 안 되냐고. 근저당하고 저당하고 차이가 뭔데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저당권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번 거래로 끝나면 저당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저당권을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왔어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너 때문에 일이 안 된대.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냥 쫓겨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저당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걔들도 왜 근저당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왜 근저당을 해주는지 모르고 여태 해줬죠. 앞으로 가갖고는 근저당 말고 저당권 합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뻔해. 답이 90%는 똑같은 건데요. 얘기할 거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 근저당이 채권자에게 유리해요? 저당이 유리해요? 근저당이 뭐가 유리한데요? 지연이자가 무제한, 최고액 범위 내에서 무제한 담보되죠? 경매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도 안 되고 먼저 빼줘요.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최고액에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그게 차이가 나잖아.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근저당을 좋아해요. 채권자들이. 아시겠죠? 그럼 거기 가서 잘난 척 한번 해주고 와야 되죠? 이것 때문에 니네가 그러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자, 이제 근저당이고요. 그럼 공동저당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저당이다라고 하는데요. 공동저당은 피담보 채권은 하는데 한 50억 정도 피담보 채권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50억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30억짜리요. 하나는 20억짜리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건 또 20억짜리래요. 이렇게 담보를 제공했대. 그러면 이제 50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피담보 채권,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여러 개가 제공이 되면 이걸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갑소유 부동산이라고 다 생각을 하면 여기에 저당권자 을, 피담보 채권 얼마? 50억. 여기도 저당권자 을, 피담보 채권 얼마? 50억. 여기도 저당권자 을, 피담보 채권 50억. 이렇게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야.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뭐야? 아니 30억짜리에다가 50억을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보는 순간 이건 사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30억짜리에다가 이거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모아놓으면 알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30억짜리 부동산에 50억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대요. 여러분 생각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뭔가 이상하죠? 이건 사기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써놔야 돼. 사기 아니다. 그럼 더 사기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하냐면 담보물이 있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뭐 이거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하지 뭐. 그러면 이렇게 공동담보 이렇게 같이 기재해 준다고요.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겠죠. 공동담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음 이렇게 기재해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있고 뭐도 있다. 이것도 있다. 이렇게 공동담보가 이런 게 있다라고 기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기가 아니고 돈이 부족한 이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여러 개로 담보 제공했구나 라고 알게 된다고. 그러면 담보가 하나 더 제공됐대요. 여기에 10억짜리가.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거 공동담보 이거 다 적어줘야 되죠. 그래야 이게 다 공동담보 아니요. 그럼 여기다가 적으려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몇 번 적은 거야 지금? 4번밖에 안 적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6번 적었잖아요. 근데 담보물 하나 또 갖고 왔대.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성질 벌써 나죠? 슬슬.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번 적은 거죠? 25번이에요. 우리가 20번까지는 참아도 25번은 못 참죠. 그러니까 담보물이 5개 이상이면 다 이렇게 적지 말고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려고 봤는데 공동담보 있음 그러면 담보물이 최소한 몇 개라는 얘기죠? 5개. 최소한 5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25번을 적어. 순서대로 적었으니까 그렇지 한꺼번에 적으라고 서류 이렇게 쌓아놓으면 아마 꼭지 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담보물이 몇 개 이상이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근데 이거 5개 가지고 지금 배당 한번 해봐요.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면 2개 갖고 배당을 해요. 자, 여기서 3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래서 갑이 담보를 2개 제공했는데 여기는 담보물이 3천짜리고 여기는 2천짜리다 라고 하는 거야. 이 경우에 이거 매각을 해서 여기서 얼마 받아가고 여기서 얼마 받아갈 거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럼 어떻게 받아가냐면 각 담보물의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거야. 전체 매각 대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3. 5천만 원 중에서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2. 그러니까 전체 채무의 5분의 3은 여기서 가져가고 전체 채무의 5분의 2는 여기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 채무의 5분의 3이면 여기서 얼마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1,800만 원이죠. 계산기 찾은 사람 반성해야 돼요. 계산기 꺼내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혹시 얼마? 1,800. 여기는요? 1,200이죠. 옆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 빨리 하나 감동할 게 아니요. 이거 계산 정도는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1,200 이렇게 받아가는 거야. 그럼 여기 3,000 중에서 1,800 받아갔으면 후순위 권리자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1,200 범위. 여기는 후순위 권리자 얼마? 1,800이 아니라 800. 800까지는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순위 권리자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1,200, 여기는 800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쪼다같이 2,000을 빌려줬대 여기다가. 그럼 얼마 받아요? 1,200밖에 못 받는 거야. 2,000을 빌려줘도. 아시겠죠? 이렇게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담보물을 여러 개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각 담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요게 그냥 저당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 저당권은 채권도 하나고 담보물권도 하나인 거야. 담보물도. 그죠? 그리고 그냥 한 번 이렇게 거래하는데 여기는 여러 개의 채권이 발생하죠. 근데 담보물은 하나인 거고요. 여기는요. 채권은 하나인데 담보물이 여러 개 제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저당권이었고요.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거기 뭐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까지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유치권인 거예요. 유치권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세탁소의 아저씨가 세탁비 받을 때까지 바지 다리미질 해준 그 값을 받을 때까지 바지 안 주고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유치권이다. 카센터 사장님이 그 자기가 수리한 자동차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합니다. 언제까지 점유하는 거예요? 수리비 받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다. 건축 인테리어 공사한 사장님이 그 인테리어 공사비 받을 때까지 그 건축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담보물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저당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겁니다. 물론 법정 저당권도 있는데 그건 토지임대차에서 나와요. 질권도 이제 법정 질권도 있는데 그거는 토지임대차에서 주로 나오고 이 물권 쪽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다? 보세요. 세탁비 얼마예요? 세탁비 3,000원인가요? 그럼 그 세탁비 받기 위해서 소송해야 되겠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 많이 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어떻게 생긴 건지 알려줘봐요. 좀 그림 좀 그리게 내가 어떻게 생겼나.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안 받아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해 준 게 뭐죠? 유치권이죠. 아니, 카센터 사장님 15만 원 차 고쳤는데 그 15만 원 받자고 소송하려면 그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 소송하지 말고 간단하게 받으라고 인정해 준 제도가 유치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 유치권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무조건 같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것이고요. 유치권자는 목적물 지 맘대로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지 맘대로 사용하다가 채무자에게 걸리면 유치권 소멸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랬죠? 소멸 청구가 있어야 소멸하는 거야. 바지 벗을 준비하고 다니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권리는 그냥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이요. 질권은 동산의 약정담보 물건을 뭐라 그래요? 질권이다. 우리 전당포 가갖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법전 갖다 주고 8,000원 얻어 갖고 와서 8,000원 내지 12,000원 가지고 막걸리 먹죠? 막걸리 먹고 어머니한테 야구 받다 가지고 한 대 얻어 맞고, 그죠? 그 다음번에 얼마에 맡겼어 이놈아? 그러면 예, 그것도 8,000원 맡겼으면서 10,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12,000원에 맡겼으면 얼마요? 15,000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한 대 더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다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정말로 500원을 이렇게 주고 도시락을 2개 싸주는데 요즘에 도시락 2개에다가 맥스웰 하우스 커피병에다가 김치만 잔뜩 싸주고 도시락 2개 가져가서 라면에 밥 말아 먹어라 그러면 아마 가출할 거예요, 대학생들. 그쵸? 예,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가 남학생은 노가다밖에 없었어요. 남학생들은 이 노가다 이거 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쵸? 요즘엔 별 알바가 다 있죠? 근데 참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200원 200원씩 나온 거 몇 명이 이렇게 모아갖고 막걸리 하나 사 먹고, 맥주집에서 맥주 먹는 건 아마 1년에 한 번 누군가 장학금 타죠? 그럼 장학금 가지고 딱 호프 한 잔 사주는 거예요. 호프. 그거 한 잔 먹으면 그거 무슨 뭐 생일 만난 것 같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요즘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질권 설명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그건 거야. 학교 뒤에 뒷문 앞에 있는 전당포.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모든 대학 뒤쪽에 가면 뒷문 쪽에 전당포는 다 있어요. 그렇게 잘 된대요. 예, 전당포가. 그죠? 요즘에는 비싼 시계들 찾고 와가지고 비싼 시계 잘못 받으면 그 다음날 짝퉁으로 드러나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진짜 이거 잘 봐야 된대요, 요즘엔요. 근데 그 짝퉁 시계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어느 나라 쨘지 아세요? 국산이 제일 좋대요. 짝퉁 시계. 그래,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건 굉장히 품질이 좋은 짝퉁이랍니다. 이제 별거 다 있어요. 자, 그래, 그래서 질권은 어디에 성립한다고? 동산. 동산에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권이다. 질권이에요. 근데 이 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외에도 질권은 성립할 수 있어요. 이걸 권리 질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권 질권, 권리 질권.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전세자금, 담보대출, 그러면 전세계약서하고 그 집주인에게 각서 하나 받고서 돈 빌려주는 거 있다 그랬죠? 예, 그게 뭐예요? 권리 질권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권 외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은 뭐요? 보증금 반환 채권 있잖아요. 이게 질권의 목적이 되는 거지.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그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질권도 이제 저당권처럼 경매 실행할 수 있어요. 경매 실행해서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질권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채권이 나오죠? 네, 그래요. 채권은 물권과 달리 절대권이라 그랬어요? 상대권이라 그랬어요? 상대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인권이죠? 그죠? 그러면 채권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채권자라고 하는 갑이 채무자라고 하는 을, 뭐 갑을이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요즘에 갑, 을 뭐 이것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채권자라고 하는 갑이 채무자라고 하는 을을 상대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급부 청구권,
급청구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급부는 자기가 될 수도 있고, 특별한 행위를 해주시오. 자기가 될 수도 있고, 부자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또는 부자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기는 특별한 일을 나에게 해 주시오예요. 그 다음에 부자기는요,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일을 시켜주시 말아주시오. 더 이상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말아주시오라고 하는 게 뭐죠? 부자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자기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채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물권법과 항상 비교를 해야 돼요.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채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요.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죠. 이 계약 자유의 원칙상 채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뭐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그 테마 두 번째는 뭐 채권의 성질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에 채권의 목적을 잠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채권의 목적은 채권은 일정한 급부 청구권인데 급부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근데 급부가 반드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급부 청구할 수 있다.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어느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 해안가 마을인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 중간에 라이트하우스가 있어요. 등대. 그럼 여기서 등대에서 등대불을 일정 시간이 켜지면 등대불이 이렇게 비춰주잖아. 그죠? 멀리서 배들이 저 등대를 보고 아, 저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쫓아가야 좌초 안 되는 거예요. 백기를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방에다가 이렇게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백기를 찾아서 그대로 와야 된다고. 그럼 이 지역 주민이 50명인데 50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등대불을 일정 시간이 되면 켜고 일정 시간이 되면 끄기로 약정을 했대요. 그러면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 지금 바다에 나가서 새벽에 일합니다. 밤에 일해요. 일하고 나중에 등대불이 켜져야 될 시간이 되면 한 사람이 여기서 등대 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금전적 가치로 산정할 수 없는 그러한 급부 청구죠. 이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자의 원칙상 이런 것들도 채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채권이라고 해서 돈 받을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급부 청구권. 자기 특정한 행위를 해 주시오. 부자기 그 행위는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말아 주시오.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다. 채권의 종류, 특정물과 종류물. 그런데 특정물은 뭘까요? 특정물은 뭘 특정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전 세계에 딴 데 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 다 똑같아?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특정물입니다. 종류물은요. 소주 5병 그랬어요. 참이슬 프레시로 소주 5병. 갑자기 힘이 나죠? 소주 5병. 그거 갑자기 힘이 납니다. 소주 5병 그랬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떤 소주로 딱 정해집니까? 참이슬 프레시라고 하면 다 이행이 가능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종류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특정물과 종류물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류물도 특정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종류물이 특정이 되냐면은 요 냉장고에 보면은 이렇게 냉장고에 이 집은 이 냉장고에 소주가 꽉 차 있대. 굉장히 부잣집이죠. 그렇습니다. 소주가 꽉 차 있대. 근데 이 칸에 있는 소주는 냉장이 기가 막히게 된대요. 그래서 소주 5병 그런데 입에 침 나오잖아 벌써. 소주 5병 그런데 여기 있는 거 5병을 딱 찍었대요. 그럼 이게 종류물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특정물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로만 갖다 줘야 돼요.
아무 얘기 없이 소주 5병 그럼 여기 있는 거 갖다 줘도 되지만 슈퍼에서 가서 사다 줘도 되죠. 그렇죠? 이게 종류물이에요. 근데 저기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조고 5병 그랬대요. 막 병에 얼음이 줄줄 흐르나 봐. 기가 막히겠죠? 그래요. 요걸 5병 그랬대. 그러면 딱 요거로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물도 뭐가 될 수 있다? 특정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특정물 채권 어떻게 이행할 거냐 그런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종류 채권, 선택 채권. 선택 채권은 뭐냐? 테마 9번에 보세요. 선택 채권은 처음부터 이거 아니면 이거 주겠다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주겠다. 여러분 경품에 당첨이 되면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주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죠.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이게 뭐야? 선택 채권인 거야. 그럼 선택 채권은 누가 선택해서 주느냐? 법률행위 하면서 선택권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자가 선택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권자를 정하지 않았대요. 또는 법률 규정에도 선택권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주는 놈이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받을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 예, 그래요. 그럼 주는 사람이 채무자일까요?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 채권은 원래 법률 규정에 선택권자가 정해져 있든가 당사자가 법률행위로서 선택권자를 정하든가 정해줘야 되는데 정하지 않았대요. 법률 규정에도 선택권자가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그럼 누가 선택권자가 된다고요? 채무자가 선택권자가 된다. 아시겠죠?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넘겨보시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하는 거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이런 것들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는데 이행불능은 목적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가 확정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행불능. 그럼 이행지체는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뭐죠? 이행지체인 거예요. 그래요. 이걸 이행지체다 그런 거죠. 그럼 이행불능은 어차피 기다려줘도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다려줘도 이행할 수 없으면 그건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러면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이행기 됐는데 안 왔으니까 계약 해제 그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행기까지 기다려줘도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확정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행불능인 거예요. 그럼 이행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불능이 된 그 순간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 있는데 이행지체의 경우는 이행기까지 기다렸는데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이게 지체죠. 이행기에 도래하기 전에는 지체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지체는 늦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행기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계약을 해제하려면 야 언제까지 이행해라 라고 최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최고하고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행지체고요.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행하기는 했는데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행하지 않고 있대요. 이게 불완전 이행이죠. 나중에 보완이 가능하대요.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 이걸 추완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완이 가능하면 이건 이행지체죠. 근데 추완이 불가능하면요. 이건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완이 불가능하면 이행불능으로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고 추완이 가능하면 이행지체로 해결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는요. 지금까지는 맨날 채무자만 얘기를 했는데 채권자의 수령지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애가 안 받고 있어요. 그럼 채권자 수령지체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거예요. 수령할 의무 있는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것도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봐서 일정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그래서요. 이행불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한번 볼게요. 손해배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손해배상은 그 원인이 위법행위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위법행위는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나 아니면 불법행위인 거예요. 자, 채무 불이행은 뭘 의미하느냐? 채무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규책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대요. 채무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불법행위는 뭐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나 신체상의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게 불법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행위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불법행위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위법행위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뭐가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이게 원칙인데 우리 민법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닌데도 A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위법행위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요. 점유권이 침탈이 됐대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민법 규정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손배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민법 규정에 특별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위법행위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민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손해배상의 의무다. 자, 쉬었다가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이런 거 이렇게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